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제 왼편에 앉아있는 명주,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른편에 앉아있는 스미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자, 오늘 다룰 영화, 드디어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입니다. 일단 영화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68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과 황금표범상을 탔고요. 그 외에 토론토, 밴쿠버, 뉴욕, 부산, 리우데자이네루, BIF, 런던 영화제 등에서 초청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일단은 저번 주에 BUSSS 아이디 쓰시는 분이 팟빵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라이프지 사진 구매를 한 거를 보여줬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사진까지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 그분이 그것도 보면서 라이프지에 원래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고 영화도 재밌게 봤고 우리 방송도 잘 들었다고 그러면서 올려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예.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일단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BUSSS님 아이디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BUSS 버스 아니면은 부스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추천 영화도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싫어하는 부류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진행자가 아주 멋지게 한 명을 골라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스타워즈를 안 봐요. 조지 루카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SF는 보는데 스타트랙? 그런 거는 본다고 치는데 스타워즈는 왠지 좀 나는 애정이 안 가더라고. 근데 그런 감독이 외국에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도 홍상수 감독은 생활의 발견 이후로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질려요. 대사 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힘을 줬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도 인정을 한 만큼 하지. 사람들이 나름 해석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거는 고맙기는 한데 그 안에서 조금씩 뭔가 변화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나 내가 봤을 때는 겉으로는 그렇게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결국 술 먹고 여자랑 자는 영화다?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그게 맞지 뭐. 물론 일상적인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크게 변화를 한번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요즘에는 또 2010년 이후의 영화들 보면 더 좀 약해지고 조금 순하게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지. 좀 더 뭔가 강렬하게 해도 나는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면을 어떻게 강렬하게? 세게 표현을 한다거나 세게 표현했잖아 여태까지.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세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순화적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가지 말고 더 마이너로 가라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럼 더 질리지 않을까? 나는 그게 더 계속 좋던데. 작은 거 자극적인 것만 근데 내보내니까. 어쨌든 간에 질려요. 마이너건 메이저건 간에 생활의 발견 이후로는 난 질렸던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쭉 가니까. 그래 하여튼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얘기한 자신의 벽을 얘기한 명주였습니다. 감독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수 감독님 60년생이고 부모님이 영화계 관련되신 인사라고 봐야겠죠. 어머님이 전옥숙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문학계 여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죠. 아버님은 홍희선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영화 제작자라고 하시네요. 어머님인 전옥순 씨는 국내 첫 여자 영화 제작자로 알려져 있고 정치나 문화계통으로 굉장히 마당발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어. 네, 지금 맞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예. 그렇게 하여튼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더 친밀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있었는데 잠깐 홍상수 감독님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하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음주와 비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근데 또 어디에 잘 속하지 못하는 부류였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통해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은 하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미국의 도피성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 동안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도 공부를 한 후에 많은 책들을 굉장히 읽었다고 해요. 실제로도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걸로 유명한데 영화를 제대로 판 것은 거의 20대 후반에 돼서 파셨다고 하네요. 30쯤 돼서는 한국에 돌아와서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에서 강사 생활을 하시다가
어머니가 설립하신 시네텔 서울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PD 생활로 발걸음을 들입니다. 그 후에 1996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데뷔작으로 영화계 감독으로 데뷔를 하십니다. 영화도 특이한데 삶도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네. 어디에 제대로 끼지 못하는 부류. 98년도에는 강원도의 힘으로 깐느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영화로는 4번째 진출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 후에는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시나리오 교수로 들어가셔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이 시절에 시나리오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홍상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학생들이랑 스캔들이 좀 있더라고. 그 비슷한 소재가 약간 영화에서 좀 많이 나와. 오케이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홍상수 영화를 보면은 지식인층 까는 그런 게 본인의 자전적인 게 좀 묻어나지 않나 싶은데 아니, 홍상수 영화에는 모두 본인이 등장한다고 봐야지. 뭔데 본인 투영성 영화야 다. 유준상도 홍상수고 김상경도 홍상수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이거 잘못 말하면 고소당할까봐 이번에 나오는 정재용도 아니, 뭐 자기 투영이라고 그렇게 만드는데 말하지. 뭐 사실. 고소당할 것 같은 코멘터리라든가 메이킹 필름에서 보면은 홍상수 감독은 그때그때마다 틀려 시나리오가. 일단은 달라. 원래 같으면은 감독들이 책 한 권처럼 얇게 만들어서라도 대본을 주고 숙지를 시키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드라마에서 쪽대본 있잖아.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틀려지는 거 그런 거 달라지는 이제, 거? 난 이 사람이 시초인 것 같아 쪽대본. 쪽대본의 시초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쪽대본을 통해서 대본을 나눠주고 연기하는 걸로 유명하시지. 오늘 만약에 비가 왔다. 비가 오면은 또 비가 오는 거에 맞게끔 해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즉석에서 다 쓴단 말이야. 노트북 같은 거라든가 그런 데서. 그러면은 배우들은 짜증 날 법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날 제발 좀 캐스팅 해달라 그러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 홍상수 감독 영화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는 거 보면은 즉석에서 그 씀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이라든가 그런 게 와닿나 봐. 근데 거기에서 또 소화를 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나는 신인 배우들을 차라리 좀 많이 발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힘들긴 힘들겠더라고. 즉석으로 받아보고 연기력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중용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 촬영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스타일이 맞다는 거네. 그렇지. 지금은 그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옛날에는 좀 이해를 못했었거든. 왜 발굴을 안 할까 그랬거든. 그 시나리오가 갑자기 바뀌는 거 중에 재밌는 에피소드는 김상경이었나? 음. 극 중에 실수로 다쳐갖고 진짜 허리를 삐었는데 그 다음 씬에 바로 한약방 가서 침 맞는 씬 넣었다고. 그리고 웬만하면 거의 다 무게런티죠. 네, 무게런티고 2011년에 다른 나라에서라고 했던 영화에선 이자벨 위페르 예. 거의 프랑스의 대표 대표 여배우고 여배우죠. 예. 칸 여우주연상 2번이나 탔던 배우인데 엄청난 네, 배우죠. 노게론티로 그냥 한국에 매니저 이런 거 아무도 대동 안 하고 한국에 와서 촬영했던 일화도 있고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에서는 제인 버킨 잉글랜드 가수가 유럽에서는 대중문화계에서 아이콘적인 존재인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와가지고 노게런티로 촬영하는 거 보면은 배우들이 되게 도전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해. 내가 만약에 배우라면은 이런 스타일 되게 좋을 것 같아. 한 장소에서 그 다음 장면을 찍는 게 아니라 한번 연기하고 그 다음 그 감정 그대로 바로 그 다음 씬 찍고 또 그 다음 씬 찍고 그렇게 하면 난 당연히 배우가 연기할 때 감정선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이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이자벨 위페르 얘기했지만 그 배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롤리폴리라고 이번에 나왔었던 게 하나 있었거든. 그 노부부의 이야기인데 사랑과 전쟁이 좀 비슷해. 막 좀 갈등 같은 거 빚으면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연기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 나이가 듦에도 불구하고 노련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프랑스에서도 국민 배우? 그런 찬양 받으시는 분인데 그 배우가 그런 거 하나도 대동 안 하고 우리나라에 온나? 거의 상상을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또 프랑스에 가면은 홍상수 감독이 거의 영웅 대접 받으니까 그런데 영화제 같은 데 가면은 뭐만 냈다 하면은 그냥 우리한테는 맞는다 넌 꼭 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프랑스에서 눌러 살면서 거기서도 한번 찍어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 자,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2004년도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합니다. 2005년에는 극장전으로 또 칸네 영화제 경쟁 부분에 연속으로 진출을 합니다. 2010년도서부터는 밤과 낮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하하 북촌 방향 오키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비해서 관객들이 보기 굉장히 편하게
점점 바뀌어가는 영화로 나왔죠. 2010년 이후부터는 배드신이라든지 19금에 들어갈 만한 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심의를 일부러 19금으로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자기 매니아층 있잖아. 더 두텁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영화 좋아하면은 성인들이 거의 다 보겠지 뭐. 그러면서 자기도 나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감독이 스스로 얘기하기에는 어느 정도 살아봐야지 내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살아보지도 않고 내 영화 이해하는 거는 솔직히 애꿎은 돈 버는 거라고, 코 묻은 돈 버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하여튼 뭐 저는 대부분의 영화를 다 본 것 같아요. 반 이상은 본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강원도의 힘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이후의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방문? 이 정도까지는 명주 말대로 질리는 면이 확실히 있어요. 질려요. 2000년대까지 그때 동안은 10년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남자가 어떻게든 여자랑 못 자서 안 달라고, 술 먹고 잘라고 어떻게든 수쓰는, 그리고 자면은 기분 좋다고 어떻게든 입에 발린 말하고, 자고 난 이후에는 아 이제 잤구나 이러면서 그냥 떠나는 뭐 이런. 제가 무한 긍정의 끄덕임을 하고 있는데 조식이 말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다 알만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말 저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찌질한 캐릭터에 그만큼 잘 다루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그때 당시에. 진짜 찌질함의 극치지. 다 찌질해. 나오는 남자들은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신 것들에 대해서. 진짜 안 찌질한 거 하나도 없어. 난 그 중에서도 제일 찌질한 사람이 김상경이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봤을 때는 홍상수 감독의 페르소나는 김상경인 것 같아. 그렇지. 특히 생활의 발견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랑 했다가 후반 가서 저 여자랑 했다가 저 여자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끝나잖아. 나 그거 보면서 충격에 휩싸였지,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흥행 중에서 좀 잘 됐다고 보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서 예전에 한번 게스트 왔었을 때 얘기했었는데 교복 입고 심야영화 보러 갔다가 안 걸리고 그냥 쓱 들어가서 봤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한번 그랬었는데 그게 두 번째 영화로 상영을 했어. 세 개 중에서. 성현아, 김태우, 한 명이 유지태였어. 그렇게 세 명 나와가지고 하는데 맞아. 와, 난 진짜 그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 진짜. 보면서 왜 저러지? 그래 이래서 미성년은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저러지? 그러면서 봤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5월 5일 어린이날 정도였거든. 대작들이 몇 개 했었단 말이야. 중간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졸려는 죽겠는데 이걸 왜 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또 봤잖아. 뭐 OCN이라든가 뭐 채널 CGV라든가 그런 데서 틀어주잖아.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잘. 그래.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난 잘 이해가 안 가. 오늘 그래서 어른이 덜 됐구만. 오늘 그래갖고 이 영화 하면서도 진행자한테 주문을 하는 게 있지. 날 좀 이해 좀 시켜줘봐. 난 그런 게 좀 있었어. 내가 왜 이해를 시켜? 너가 스스로 이해를 해야지. 네가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날 좀 이해를 좀 시켜줘봐. 그런 거지. 내가 말한다고 너가 이해나 하냐? 안 해. 그러니까 요즘에 나도 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재밌어지는 순간 어른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요즘 재밌더라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홍상수 영화도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 홍상수 영화를 즐겨봤을 때가 군대 있을 때였거든? 23살, 4살 때? 그때 이런 영화도 있어? 되게 독특하고 재밌네 이러다가 몇 개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뭐 술 먹고 여자랑 자는 내용이니까 나도 명주처럼 사실 되게 지루했거든. 그때 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의 영화들은 사실 조금 지루한 게 많았어. 계속 비슷한 패턴이니까. 근데 그때 이후에는 조금 벗어나는 주제들로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번 영화에서 대중들이 그래도 괜찮게 받아들일 만한 주제로 나와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장 내가 최고로 꼽는 영화는 강원도 에임이에요.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숙이라고 하는 인물과 상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영화가 시작하면 지숙이라고 하는 인물이 친구들이랑 강원도로 놀러가요. 맨 처음에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친절하게 얘기 안 하고 그들이 대화하는 거를 통해서 이 여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유부남이랑 사귀게 된 거지. 그 사람을 잊으려고 강원도에 그냥 왔던 거야. 그냥 갔던 거지. 그 와중에 어떤 유부남 겸창이랑 또 썸이 난 거야. 잘 뻔한 거야. 그래서 다시 그냥 돌아왔어, 서울로. 근데 이 경찰이랑 또 연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보러 가봐야겠대. 보러 갔는데 경찰이 또 잘라 그러는 거야, 이 여자랑 어떻게 또. 그러니까 여자가 절대 안 자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와중에 버스에서 막 엄청 울고
그리고 그냥 극이 바로 바뀌어요. 상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은 안 해주는데 대충 짐작해본 바 지숙이 불륜을 폈던 그 남자인 것 같아. 이 남자는 지금 대학교 강사인데 대학교 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교수가 되려고 뇌물도 바치고 그러다가 자기 마음이 좀 허해서 동생인 친구 놈이랑 강원도로 다시 여행을 가는데 그리고 거기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서울로 와. 근데 서울로 왔는데 교수가 된 거야. 교수가 돼가지고 교수들끼리 있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마음이 굉장히 허해서 헤어졌던 그 전애인 지숙을 다시 만나서 어떻게 잘려는 시도를 하다가 그냥 자기 욕정만 어떻게 대충 채우고 영화가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나는 200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화들이 사실 강원도의 힘에서 나오는 파생된 영화들이라고밖에 안 보여. 이 영화를 보면은 결국 지식인층도 까면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담아놨거든. 플러스 홍상수식만의 리얼리즘이 있어. 대화가 많아, 홍상수 영화는. 근데 그 대화가 그냥 흘려가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해. 왜냐면은 친절하게 이 사람을 설명을 안 해주거든. 때로는 나레이션 같은 걸로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변칙일 뿐인 거고 홍상수가 생각하는 정석적인 본인의 리얼리즘은 강원도의 힘이 정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스미스도 보지 않았나? 봤지 당연히. 굉장히 재밌게 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홍상수 작품 거의 다 봤어. 지금까지 장편 16개인가 냈는데 12개 정도 봤고 내가 거의 몇 개 빼고 다 봤는데 몇 개 안 본 게 2000년대 초반 작품들? 그래서 사실 그 사이 작품들은 잘 모르고 밤과 낮부터 현재까지 작품들은 거의 다 봤고 그 이전에 오수정하고 뭐 생활의 발견 이것까지도 거의 다 봤지. 필모그래피에서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은 내가 보기에는 오키의 영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홍상수가 메타 영화적인 시도를 노골적으로 했어. 오키 영화에서는 이 영화 자체가 오키가 만든 영화의 일부분이라는 식으로 나가잖아. 말하자면은 이 영화를 만든 작가와 화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 화자는 관객 입장에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포장해서 하는 거잖아 결국은. 그치. 그러면 이 영화 내용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냐? 라는 질문이 일단 던져지는 거지. 이게 그 전까지 영화들과 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반복되는 시간들을 강조한단 말이야. 오케이 영화 같은 경우에 처음 교수가 된 이성균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학생 시절의 이성균의 모습을 보여줘. 물론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보장은 없어. 하지만 반복되는 구조 속에 있지. 그리고 이성균과 문성근은 똑같은 궤적을 걸어 나가고 그 사이에 오키라는 인물이 존재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되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거를 전달하는 내레이터의 기만성 이런 것도 같이 전달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영화들도 그런 주제를 일정 부분 다 같이 담고 있고 그 대표적으로 자유의 언덕 같은 경우도 형식이 어떻게 했냐면은 편지의 일부분이 영화화 된 거야. 그리고 이 편지는 뒤섞여 있어. 그치. 어느 부분이 정답이고 어느 부분이 제대로 쓰여진 거고 뭐 순서가 맞게 조립된 건지 아무도 몰라. 몰라. 그런 식으로 시간 자체를 뒤섞어 놓고 그 시간이 뒤섞어 놓는 거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라는 거지. 그런 식의 재밌는 시도들이 극대화된 게 이번 영화가 아닌가 싶고 뭐 그 점에서 이번 영화를 다루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 나는 이번 영화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입문하시고자 한다면 난 강원도의 힘을 일단 보시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본인이 가장 초기 그리고 지금까지 베이스로 잡는 영화 스토리나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그게 잡혀져 있고 그 다음부터 재미를 위해서 그게 형식을 바꾸고 뭐 이야기를 좀 더 자극적으로 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일단 영화를 어떻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 기본 베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더 다른 영화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저는 강원도의 힘을 좀 추천드립니다. 데뷔작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도 재밌는 작품이지.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좋은 숲 존나 갈구는 장면 같은 것도 일품이고 너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똥이야 막 이런. 근데 자기가 개똥이고 존나 웃기지. 그리고 인상에 많이 남는 작품이라면 하하하 뭐 효식이랑 같이 봤거든? 맞아, 진짜 맞아. 웃겼어. 재밌지. 아마 하하하의 김상경만큼 찌질한 캐릭터가 없지 않았을까. 엄마한테 막 회초리 맞고 울고 나이 30 넘어가지고 그 연적하고 시비 붙었는데 야, 짜식아 안 아프거든 막 이러면서 존나 개기다가 얻어 터지고 재밌지. 거기서도 그러잖아. 우리 좋은 얘기만 하고 살아요 막 이러면서. 재밌는 게 많아요.
하여튼 홍상수 감독에 대한 얘기는 한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홍상수 특집이 아니라 홍상수 특집이야 지금.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니까.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남자 배우를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정재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홍상수 감독에서 유독 얼굴을 많이 보여주고 장진 감독의 페르소나예요. 거의 시작이 그거 아니었나? 킬러들의 수다? 네 그런 쪽이었죠. 필모그래피 보면은 초록 물고기 초록 물고기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조용한 초록 물고기 가족이 나왔었나? 초록 물고기에 나왔어. 잠깐 뭘로 나왔어. 나왔지? 아마 그 깡패 중에 한 명 아니었을까? 뭐 잠깐 나왔어. 개인적으로는 조용한 가족부터 눈여겨본 것 같아요. 그때도 조용한 역할로 나왔었는데 그냥 실제 성격하고 비슷하게 나왔어가지고 그때 좀 놀래기도 했지. 킬러들의 수다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에서는 잠깐 나오는데 진짜 거기에서는 내가 제일 잘 본 작품이기도 하고 류승환 감독 작품. 그리고 나름 2000년대에서는 되게 흥행한 배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킬러들의 수다, 실미도, 아는 여자, 웰컴 투 동막골, 나의 결혼 원정기, 박수 칠 때 떠나라, 거룩한 계보, 바르게 살자, 강철중, 이끼 등등등등. 이 정도면 흥행 배우지 뭐. 양아치 역할에 특화됐었지. 나는 가장 재밌게 본 거는 역시 아는 여자지. 내 생각에는 이 영화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장진 감독 영화 중에서. 그때 당시에 흥행 성적이 70만이었나 50만이었나 그 정도 됐었을 거야. 100만은 안 됐는데 뭐 여우주 영상도 타고 이나영이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기도 했지. 로맨틱 코미디인데 이나영이 가장 연기부터 해서 캐릭터가 잘 살린 영화가 아는 여자 같아. 그거 말고는 영화에서는 딱히 이나영의 그건 없거든. 이쁜 거 말고는. 근데 확실히 나는 아는 여자에서 정재영의 연기를 가장 좋아했고 기타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영화계에서 인간성이 좋은 배우로 알려져 있고 네, 예. 뭐 한 예로 겨울 때 스태프들한테 단체 패딩 맞춰서 그냥 뭐 사준 일도 있고 인성이 좋으신 분으로 유명하대요. 아는 여자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장진사단이 있었을 때 캐릭터 이름이 동치성이란 말이야. 맞아. 근데 그게 여러 번 나와요. 지성. 계속 동치성이야. 마동탁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똑같이 장진한테 얘기했대. 아이 무슨 맨날 캐릭터가 난 똑같은 이름이냐. 아이 그냥 써.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던데. 근데 자기한테 뭔가 변화가 필요했나 봐. 이번에 드라마 출연한 것도 그렇고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어셈블리에서 노동자 인권 위해 가지고 막 나서는 그런 인물로 나오기도 하는데 뭔가 전환점이 필요했나 봐.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고 홍상수 감독 작품에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지. 하여튼 저는 아는 여자 정도를 추천드리는 게 요즘 로맨틱 코미디 재밌는 게 없거든. 재밌어요. 진짜 아는 재밌어요. 여자 진짜 재밌어요. 네, 괜찮아요. 이나영도 너무 사랑스럽게 나오고 정재영의 자기가 어떻게든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는 시도도 너무 재밌고 개인적으로는 나레이션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동치성의 목소리가 잘 부합이 되는 것 같아. 그 영화 속의 내용이랑. 그래서 나는 재밌게 그 나레이션 중에 아직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혈압이 높아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 야구 선수인데 그렇고 자기가 죽으려고 마라톤을 선택을 해. 자살을 하려고. 그래서 막 나는 죽기 위해 뭐 마라톤을 선택했다 이러고 막 달리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컷이 2등 상품은 냉장고다 막 이러면서 나와. 그러니까 존나 달렸는데 안 죽고 상품이나 탄 거야 알고 보니까. 천국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라서 이 영화에서는 뭐 연기는 어떻게 두말할 여지 없는 것 같아. 뭐 나오는 작품마다 그만큼 1인분 역할은 다 하니까. 연기 대선 이따 내용을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도록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 김민희. 저희 영화계에서도 가장 떠오르는 여배우인 김민희를 드디어 다루네요. 82년생이에요. 34이네? 만 33. 근데 33처럼 보이는 것 같아. 그래? 늙었다기보다는 뭔가 그런 느낌이 나. 얘가 이제 마냥 어린 배우가 아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나. 배우 역할이 그래서 그런가? 나는 근데 이번 영화 보면서 20대 연기 참 잘한다 생각했거든. 20대처럼 보이고. 근데 그게 20대가 20대 연기하는 게 아니라 30대가 20대 연기를 하니까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 그러니까 외모 자체도 사실 미인은 아닌데 20대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 그치. 영화 보면서. 이쁘장하게 생겼지 약간. 나 처음 봤을 때 그 뭐 기아 체험 24시 뭐 그런 거 할 때 옛날에 잠깐 봤었는데 야 완전 목각 인형이더라. 목각 인형. 엄청 말랐잖아. 엄청 말랐어 진짜. 나 목각 인형인 줄 알았다니까. 딱 보면서 멀리서 봤는데 툭 치면은 진짜 부서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좀 아니지만 옛날에 되게 마른 여자가 유행할 때 있었잖아. 맞아. 여자들 사이에서. 그때 거의 대표로 대표적인 우리는 인물이었지. 인물이 김민희, 뭐 배두나, 공효진 이런 인물 때문에 약간 여자들이 마른 여자를 더 원업이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잠깐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모델로 캐스팅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김효진이라고 하는 배우와 이동통신 CF에서 예,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유지태 아내죠 김효진. 굉장히 유명했었고 배두나랑 굉장히 비슷한 계기로 영화를 입문하게 됐는데 길거리 캐스팅을 하고 뭐 1년간 모델로 성공하고 드라마 학교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에 배두나도 나왔었고 김민혜도 나왔었는데 배두나는 학교 1이고 김민희는 학교 2일 거야. 네 맞아요.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스타일. 하여튼 배두나랑 굉장히 비슷해서 비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민희랑 같이 학교 2에 나왔던 김민희의 친구 역할이 하지원이었지. 둘 다 날라리 역할이었고 양아치였어. 잘 기억하네. 그 이후에 나온 영화들을 대충 살펴보자면 뜨거운 것이 좋아, 여배우들, 화차, 연애 온도, 우는 남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필모그래피면 여배우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잠깐 내가 태클을 걸자 하면은 우리나라 여배우들 중에서 나는 애매한 사람이 얘라고 봐. 왜냐하면은 연기를 이번 영화도 그렇긴 했는데 난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객관적으로는 뭐 상도 탔어. 뜨거운 것이 좋아로 상을 탔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연기로 탔냐면은 술을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연기한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리얼리티가 너무 살아났다. 너무 연기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받았었던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난 그 영화를 갖다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우승은 이정현이라고 너 뭐 그렇게 얘기하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건 야 전지현도 암살해서 잘했잖아. 근데 전지현도 물론 잘하기는 했지만 밑에서 받쳐주는 남자 배우들이 또 하정우라든가 뭐 이정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3톱으로 달린 거고 웬만하면은 1톱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김민희 같은 경우에는 난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 연애의 온도 같은 경우에도 이민기랑 커플을 이뤄서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나는 김민희보다도 이민기가 나는 연기를 잘했다고 보거든.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여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쟁쟁한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그리고 그거는 여배우도 여배우인데 시나리오가 우리나라에서는 시도 안 해봤던 거를 시도를 해봤어서 그런 게 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우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는 남자 보면서 내가 울 뻔했다니까.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이 영화를 왜 찍었나 해가지고 내가 장동건 아저씨라든가 김민희라든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냥. 온갖 욕을 다 먹었지. 그러니까 모성의 연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진짜 나는 맞는 말인 것 같아. 30대가 20대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도. 근데 모성의 연기에 있어서는 뭐 그때 또 잘했다 그러는데 난 전혀 공감이 안 가더라고. 근데 영화가 망하면 연기력을 얘기할 수가 없어. 아니 나는 블라인드 시사회로 봤거든. 편집본으로 그러니까. 봤음에도 그게 불구하고 영화가 망하면은 배우 연기를 어떻게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 이번에 나왔던 협녀가지고 배우가 연기 못했느니 잘했느니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오잖아. 그런 영화가 얘기는 전혀 안 망이니까. 했어. 뭐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우리가 김민희가 여우주연상 탈덕받았다 이런 얘기한 건 아니야. 그냥 네, 억울하면 옛날에 나오세요. 비해서 연기가 점점 잘한 것 억울하면 같다. 나오세요. 너가 불러와봐. 억울하면 나오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나는 애매해 그냥. 어느 정도나 하는데 특출나게 뛰어나다거나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렇답니다. 예. 화차나 연애 온도 정도에서는 음. 굉장히 전보다 많이 다른 연기를 보여줘서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캔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 굉장히 탑스타들과 스캔들을 좀 떴기 때문에 이정재 일단 내가 이거 보면서 연애가 S파일 아닌가 그랬는데 이걸 왜 다뤄? 왜 이런 거 다루면 재밌잖아. 그래? 김민희란 배우가 어떤 배우인가 억으로 끄는 거예요? 연기하는데 다 이런 게 녹아들 수 있다고. 아 그래요? 2003년부터 3년 정도를 공개 연애를 했죠 이정재랑. 예. 네. 그리고 2008년부터 2년 정도 모델 이수혁과 예. 공개 연애를 했었고 조인성과 마지막으로 스캔들이 났었죠. 예. 하여튼 김민희가 굉장히 스캔들이 좀 왜 있어서 그렇게 좀 스캔들이 있었나 봐요. 배우 소개할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예. 같아서. 근데 이정재하고 조인성 사귈 정도면은 굉장한 거 아닌가 사실? 탑급만 그냥. 어울리지 않나 근데 이정재랑은 되게? 하도 성격이 되게 좋긴 좋나 봐. 김민혜가 성격이 좋으니까 그렇게 사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빨리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제 배우에 대해서까지 이 정도까지 얘기를 맞추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 못하고 배우를 얘기하다 아니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풀로 써왔는데 무슨 연애가 S파일이냐고.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 이 사람아. 왜냐면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 스캔들 다룰 배우가 몇 명 없기 때문에. 아
그런가? 그렇지 않나? 김민희 말고 또 누구 있어? 고현정? 그 정도? 뭐 수지. 수지 우리가 수지 영화를 다룰 일은 아직 없어요. 예. 그 뭐였냐? 첫사랑 얘기하면 그거 뭐 뭐냐? 건축할게로? 야, 나 그거 얘기하면 나 욕한다 진짜. 그때 진짜 맹비난 퍼붓는다 내가. 또 어떻게 알아? 게스트가 들고 올지. 아 그래? 뭐 하여튼 아 그래?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순간은 모르겠다. 자 2부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